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송입니다. 오늘은 영국 투도 왕조의 창시자 헨리 7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4세가 죽으면서 그 아들 에드워드 5세가 어렸습니다. 12살이었는데 그 섭정을 리차드 3세에게 맡겼습니다. 리차드 3세를 맡겼는데 리차드 3세가 에드워드 5세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에 분노한 투더 왕조의 창시자 헨리 7세가 싸워서 이김으로써 투더 왕조의 창시자가 됩니다. 헨리 7세는 랭커스터와 요크가 사이의 장미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투더 왕조를 창시한 자입니다. 헨리 7세는 아버지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헨리 6세의 독자인 에드워드가 1471년 죽을 때까지 덤버포트가에서 남아있는 2명의 친족과 헨리 6세 자신이 죽을 때까지 헨리 2대 왕의 계승 주장은 약하였습니다. 계승 가능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헨리 2대는 랭커스터가의 혈통을 주장할 수 있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헨리의 어머니는 헨리를 출산할 때 14세였으며 남편이 죽은 뒤 곧 재혼을 하였습니다. 1년에 3천의 박작 제14조대에 의해 악력되었다고 합니다. 터프스베리 전투에서 랭커스터가 패배했을 때 제스퍼는 어린 헨리를 데리고 브루탄로 공장령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코가 세력이 굳건하게 확립된 것처럼 보여 헨리의 일생은 왕릉 상태로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저스 3세기 전달 요코가는 분열되었습니다. 버킹엄 공작 헨리 스태퍼드와 반란을 지지하라고 랭커스터가 사람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헨리의 도움을 요구했을 때 처음으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헨리가 잉글랜드 땅에 도착하기 전에 분쇄되어 버렸습니다. 리처드 3세의 반대자들은 통일시키기 위해 헨리는 에드워드 4세의 딸인 요코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요코와 랭커스터파의 연합은 리처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하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원대의 힘으로 지속되었습니다. 1485 헨리는 윌포드의 헤이번에 상륙하여 런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의 개입했던 스페인 공격 계획으로 탈주하는데 크게 힘입어 그는 1485년 8월 20일 보리오드 전투에서 리처드 3세를 무찔렀습니다. 상당한 상속 자격과 전투를 통한 신의 심판을 들먹이며 그는 왕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10월 30일 왕관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초에는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왕위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후 요코가 엘리자베스 1486년 결혼하였습니다. 헨리의 왕권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향이 있던 요코의 많은 사람들이 태제가 바뀌게 따라 재산을 박탈을 당하고 자제를 받았습니다. 운명이 반전되는 경우에만은 그에게 보지오스의 결판을 반드시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코가의 불만은 잉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에서 동조를 얻었습니다. 리차드 3세의 위임에 번거리 공작은 미망의 마그리트를 강력한 동맹시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강국들은 헨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그에 대항하여 왕위 계승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왕은 제2권 말에 음모로 골치를 아팠습니다. 1480년 리처드 3세의 시정장 너블공의 척발을 하는 준비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난 램버트 10년의 반란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10년은 자신이 리처드 3세의 형인 클래런스 공작 조지의 아들 오릭 백작 에드워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리처드 3세의 지명 계승자인 링컨 백작 존 드라이폴과 많은 아일랜드 족장들 버건디 마그렛에 의해 고용된 2000명의 독일 용병이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군은 스타크 외사의 싸움에서 고전한 끝에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크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정복을 일부는 충성심이 일심이스러웠습니다. 이런 보수적으로 전투에서 저도 3세가 겪은 어려움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신내리 르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왕실 식당에 고용하였습니다. 그 후 1491년 훨씬 심각한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머거리신 박힌 외국을 하여금 에드워드 4세의 둘째 아들인 리처드 역할을 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한때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섭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유력자들이 지원을 받은 노포킹 1497년 햄부시의 무리에서 포로가 되기 전에 영국으로 3차례나 침공하였습니다. 헨리 7세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에드워드 4세의 누이 엘리자베스 3년의 마다들 사법 백작 헤드먼드 드라폴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1499년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막시밀리안의 원죄를 받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헨리 7세의 아들인 죽음과 그 앙리 죽음이 음모자들을 고무시킨 것입니다. 헨리가 마침내 헨리 7세가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부 백작을 런던 탑에 거둔 1506년이었습니다. 제기관 헨리 7세의 제기관 초기에 브루탈 공작력이 프랑스에 투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는 것 가운데 그는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반프랑스 전쟁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정한 권력을 가진 가난한 왕에게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90년 투도 왕조의 승인과 상당한 연금을 조건으로 프랑스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태리에서 마음에 프랑스가 매달림에 따라 방어적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과 제임스 4세가 오백에 대해 보여준 지지로 인해 메런데미스필드 스코틀랜드 나카랑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잉글랜드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헨리는 막시밀리안과 네덜란드를 하여금 왕의 요구자 여백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더욱 자유로운 관계와 평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와의 오랜 적대적 전통은 극복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7세는 결국 1499년 평화협정을 맺고 그 뒤 이를 위해 1502년 제임스 4세를 헨리의 딸 마가렛과 결혼시키기 위한 협정을 스코틀랜드와 체결하였습니다. 제임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된 데에는 아마도 아라곤이 개천한 1501년 이어서 왕과 결혼하기 위한 영국과 도착한 사실이 고려됐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지적한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스페인과의 결혼 동맹은 토토 왕가의 지위로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501년 스페인의 군주들이 결혼을 승낙했던 사실은 유럽 강국들의 노래는 토도 체제되어가는 세력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1502년 아사가 죽은 후 헨리는 개선이 자신이 둘째 아들 나중에 헨리 8세가 됩니다.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선과 본령이 지참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스페인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잉글랜드와의 기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헨리 7세의 제기가 말기에 헨리 7세는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결혼 4개의 무모한 계획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통해 얻은 조심성으로 하여금 전쟁에 가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그의 대의 정책이 후기 그리한 일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외교를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협정을 통해 잉글랜드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어진 모든 기회를 무차게 국가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였습니다. 국가를 번창하고 강력하게 만든 자신의 딸 메리를 칼로스 대고 나중에는 신성로마 황제 칼 5세와 약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헨리를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모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헨리는 에드워드 4세처럼 아건 프로그램 호사스러운 거 모든 힘을 모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결혼하는데 보는 왕으로 하여금 우위와 재권들을 번역스럽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불 능력은 전쟁을 회피한다든지 협력은 효율성을 촉진한다든지 지출을 전량한 후 그리고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헨리 7세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으며 잉글랜드 상품을 잉글랜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하기 위해 항해법이라는 방법으로 잉글랜드의 해운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존 케이블과 그 아들 탐의 항해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욱 수익성이 있었던 것은 합법적인 수수료 과태료 벌금 및 공무원적 부가금 같은 왕의 조세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국왕 수입의 대부분을 안관 전통 영역 및 정부가 아니라 국왕 자신이 감독하고 유용하고 활력적 가시현대에게 다스려지는 왕실로 지불하게 하는 요구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7세의 재정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뒤를 이은 계승자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티모티 씨에게는 지옥의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헨리는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요구의 안들처럼 그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대자문의 법률과 선지적 소전들이가 적극적인 성원이 되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성실보호 법정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이 자문회의는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통치관의 말에 불법적인 무장 병력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과해진 무거운 벌금들이 대부분 왕자법원과 순회재판소에 의해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상사건을 심리하고 특별 법정을 세워 엘지와 부부 지방의 질서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권한이 지하 판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왕은 무장 종자들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군대의 상당 부분을 무장 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는 그들을 높은 지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부속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정부는 의회나 교회의 관계에서 매우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도 왕조를 개창한 헨리 7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대머리왕 헨리 8세가 됩니다. 헨리 8세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투더 왕조의 창시자 헨리 7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